안녕하세요. 인생 최대의 축복이자 고비였던 결혼을 했던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 준비했던 사연을 들어보시면 다들 어떻게 결혼했냐고 놀라실 거예요. 그만큼 제 결혼 준비는 일반적이지 않아서 듣는 사람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든답니다. 정말 요즘도 그런 시댁이 있나 싶을 만큼 경악스러운 시댁이 제 결혼에서 최대 고비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산이었던 시댁을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유독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다니셨어요. 정말 공부랑은 거리가 멀었던 부모님 밑에서 제가 나와서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채진아,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해? 아무래도 엄마 닮지 않았을까? 엄마는 가게에서 계산도 잘하잖아. 엄마는 덧셈 뺄셈만 잘하지. 근데 우리 채진이는 곱셈 나눗셈까지 못하는 게 없네. 아이고, 기특해라.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상위권을 유지하니까 엄마는 놀라워하셨어요. 초등학생 땐 그저 똘똘한가 보다 했는데 중학교에서도 공부를 제법 잘하니까 깜짝 놀라신 겁니다. 위로 오빠가 2명이나 있었는데 오죽하면 둘째 오빠가 절 보고 놀라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채진이 성적표, 나 중학교 때 반장 성적표 보는 것 같네. 우리 막내 동생이 이렇게 똑똑했어? 이 오빠가 너한테 배워야겠는걸? 그럼 오빠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오, 우리 채진이 이제 오빠들도 가르치는 거야? 대단한데? 오빠들도 중학교 때 못 받은 성적을 받으니까 다들 놀랍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저는 늘 칭찬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저도 시험을 완전히 말아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에서 마지막 시험을 말아먹은 저는 집에 오자마자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난 망했어. 시험도 말아먹었고 이제 난 망했다고. 어떡해? 제대로 망한 시험에 저는 처음으로 크게 좌절했어요. 중학교 때 처음 좌절의 맛을 본 저는 집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달래보려고 아버지가 제 방으로 와서 말씀하셨어요. 채진아, 괜찮어. 시험 한 번 망했다고 인생 망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난 평생 멍청하게 살지도 몰라. 왜 그래? 아빠 봐. 아빠는 시험 공부해본 적이 없는데 잘 살잖아. 이게 잘 사는 거야?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난 예쁜 옷 입고 회사 다닐 거라고. 아빠 맨날 이상한 잠바만 입고 다니잖아.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아버지께 비수가 꽂히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때 저는 늘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친구네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도 넥타이 매고 회사에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속상한 마음에 그날 저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저도 제 말에 놀라 눈물을 뚝 그치고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그게 아니고 내가 말이 잘못 나왔어. 아니야, 괜찮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죄송해요. 정말로 그냥 나온 말이에요. 에이, 아빠 신경 쓰지 마. 너만 마음 괜찮아졌으면 됐어. 어서 쉬어. 아버진 제가 울음을 그치자 그냥 나가셨어요. 그때 본 아버지의 표정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늘 강하고 커 보였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작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엄마한테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난 네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었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어. 시험은 딱 한 번 망친 거야. 넌 공부하는 이유가 아빠 때문이었어? 고작 네 아빠 이겨보자고 그렇게 공부한 거였냐고. 네 아빠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생각으로 살면 너 평생 힘들게 살 거야. 넌 어떻게 고작 그럴듯한 직업 고르자고 열심히 사는 거야?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아빠처럼 살 것 같아서 공부한 거였어?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이 엄만 정말 실망이다. 그때서야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중학생이었던 전 그저 남들과 비교만 할 줄 알았지 아버지 인생의 고단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늘 집에서는 웃고 계신 아버지였지만 일터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계신다는 걸 저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채진아,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야. 공부는 널 위한 거지 남들 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네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봐.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사람은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야. 나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 미안해. 그냥 그땐 친구네 아버지가 너무 대단해 보였어. 그래서 아주 잠깐 우리 아빠도 넥타이 매고 회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아직 넌 어리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너무 오래 살면 네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평생 남들 따라서 살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면 남들 말고 채진이 네 기준으로 살려고 해야지. 저는 그제서야 제 생각이 너무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며칠 뒤 아버지한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전 한 번도 아버지가 창피했던 적 없어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었는데 좀 더 좋은 회사 입사해서 정말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뿐이에요. 그래, 채진아.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한 말이 날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 다 안다. 하지만 아빠가 정말 가슴 아팠던 건 네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뒤에 있는 노력을 못 본다는 게 가슴 아팠어.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할게요. 이것도 다 과정이야. 채진이가 이렇게 좀 더 세상을 알아가는 거겠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 이 아빠가 응원할게. 저는 아버지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말했어요. 그렇게 진심을 전달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들을 안 하게 됐어요. 공부 안 하면 공장에서 일한다. 공부 안 하면 청소부 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맥락 없이 무시하는 말인지 알게 됐거든요. 저희 아버진 비록 공장 노동자였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정직한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잘못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입학 당시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은 공부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약학대학교에 진학해서 약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약사가 되고 싶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평생 관리가 필요한 당뇨를 앓고 계신 아버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약학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부모님께서 특히나 기뻐하셨어요. 아버진 저를 보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이고,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네가 이렇게 해내는구나. 아빠, 내가 약사가 되면 아빠 당뇨에 좋은 약도 챙겨주고 몸에 좋은 영양제도 많이 챙겨줄게. 그래, 채진이가 있어서 열아들 안 부럽다. 아빠가 아주 살맛이 난다.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너무 기뻤어요. 특히 엄마도 저한테 칭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가고 싶다고 하더니 이제야 꿈을 이루네. 축하한다. 너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 엄마, 내가 열심히 해서 꼭 호강시켜줄게. 아니야, 너만 잘 풀리면 이 엄마는 아무 소원 없어. 그렇게 부모님은 오로지 제 행복만 바라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학비 걱정하지 말라며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빠들도 대학교에 입학한 저한테
용돈을 주기도 했어요. 특히 큰오빠는 저한테 용돈을 주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채진아, 이거 오빠가 몰래 주는 용돈이야. 가지고 있다가 비상금으로 써. 얼마 전에 아빠가 용돈 보내줬어. 괜찮아, 오빠. 에휴, 대학생이 돈이 어딨어. 그냥 가지고 있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어깨 펴고 살지. 오빠도 참 별 걱정을 다 하네. 알겠어. 고마워. 서울로 대학 입학했던 절 가족들은 늘 걱정하며 말했어요. 저희 가족들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항상 저를 한결같이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든든했어요. 서울살이가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가족들이 있어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사가 된 후에는 제가 가장 먼저 챙기는 건 늘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선 제가 그렇게 챙겨드리는 것마저 한사코 거절하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용돈을 드리면 난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됐어. 너 서울에서 혼자 벌기도 바쁠 텐데 너 써라. 에이, 아빠 딸이 떼돈은 못 벌어도 이 정도 용돈 드릴 정도는 벌어. 그러니까 그냥 받으세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용돈 드리는데 못 살면 어떡해.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효도받아야지. 내가 막내딸 때문에 웃네, 웃어. 그래도 괜히 용돈 주려고 무리하지 마. 아직 이 아빠 건강해.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미안하신지 제가 용돈을 드리려고 하면 늘 거절하기 바쁘셨습니다. 일도 가정도 모두 안정적이라 그저 인생이 편안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때 친구가 저한테 소개를 해주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때 우연한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죠. 남편은 직업이 치과 의사였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지만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에 저는 소개팅에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때 소개팅에서 만난 남편은 생각보다 자상한 목소리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약학과 공부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대단하시네요. 치과 의사분이 그런 질문 하시니까 제가 괜히 민망하네요. 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본 분야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알아요. 저는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어릴 때도 딱히 가지고 놀 게 없어서 학교에서 내준 숙제하고 놀았어요. 정말요? 저랑 비슷한 점이 있으신데요. 전 사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공부뿐이라 공부만 했거든요. 진짜요? 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치과 의사라고 하셔서 유복한 집안에서 잘하셨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괜히 부담스러워서 소개팅도 거절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히려 대학교 때 공부한 만큼 많이 한 게 아르바이트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보기와 다르게 어렵게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남편한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통하는 점이 많았던 남편과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가 제 나이 30 중반이었고 남편은 30 후반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러다가 채진이한테 청첩장 받겠네. 그동안 결혼 생각 없다고 하더니 어디서 의사 남편을 만났어. 친구 중에 저만 결혼 계획이 아예 없었는데 30 중반의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친구들은 제가 금방이라도 결혼하는 거 아니냐면서 물었어요. 그래서 전 난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겨우 6개월 연애했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해. 네 남자친구 30 후반이라면서. 보통 남자가 그 나이쯤 되면 먼저 결혼하자고 하잖아. 왜? 넌 남자친구가 아무 말도 없어? 아무리 나이가 찼어도 사람은 1년은 만나봐야지. 결혼 얘기 성급하게 꺼내서 뭐해? 뭐야? 진짜 결혼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너 그러다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저는 사람은 사계절을 진득하게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재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1년쯤 만났는데도 남편이 결혼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남편한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결혼 언제쯤 하고 싶다는 생각 없어? 결혼? 갑자기 그건 왜? 뭐가 갑자기야.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나도 40대야. 당연히 결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결혼, 글쎄, 난 아직 모르겠어서. 왜 결혼 생각이 없어? 아직 내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결혼을 하면 자유가 없잖아. 저는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남편은 결혼해서 자신을 닮은 자식을 키우는 게 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한테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나랑 하기 싫은 거겠지. 됐어. 나도 나랑 결혼할 마음 없는 사람이랑 더 연애하기 싫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난 정말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날 생각한다고? 지금 이걸 보고 어떻게 날 생각한다고 말하는 거야? 괜한 변명하지 마. 난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어. 아니야. 내가 다 말할게. 나도 더 사정이 있었어. 그동안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내 상황이 너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선뜻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저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남편한테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 난감한 목소리로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채진아, 난 사실 30 중반에 한번 결혼할 뻔했던 적이 있었어. 우리 나이에 그런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저는 남편이 한번 결혼이 엎어진 적이 있었다고 하길래 우리 나이에 그 정도 경험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왜 결혼이 엎어졌는지 말하는 걸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힘겨운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때 내 결혼이 깨진 이유는 우리 가족 때문이었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 뭐? 어머님이 결혼을 반대하셨던 거야? 정확한 이유가 뭐였는데? 그때 만나는 사람이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어머닌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길 바란다고 하셨어. 비슷한 사람이 뭐야? 같은 의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니까 나도 덜컥 겁이 나더라. 내가 보는 넌 나한테 과분한 사람인데 괜히 결혼 준비하다가 너한테 상처를 줄까 봐 겁났어. 저는 남편이 왜 결혼을 망설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 반대가 무섭다고 언제까지 연애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내 생각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부딪혀 봐야 한다고 생각해. 일단 부딪혀 봐야 방법이 생길 거 아니야. 저는 그때 두려워하는 남편 손을 잡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같이 시댁에 인사를 가기로 한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첫 인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막상 시댁에 도착하니까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남편과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가니까 시모는 절 반겨주면서 말하셨어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채진이라고 합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약사라고 했죠? 네, 저는 약사로 일하고 있어요. 직업이 좋아서 그런지 아주 교양 있고 기품이 넘치네.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절 반겨주는 시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예상치 못한 시모 반응에 놀란 표정을 지을 정도였어요. 그때 시댁에는 시부모와 막내 시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우와 셋째 시동생은 먼저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라 시댁에는 세 식구만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입이 벌어질 만큼 많은 음식을 차려줬어요. 식탁에 앉으니까 시모는 절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장남이 훈제오리를 좋아해서 오리를 좀 했는데 어때요? 네, 저는 가리는 음식 없이 다 잘 먹어요. 다행이네요. 내가 말 편하게 해도 괜찮죠? 아, 네, 그럼요. 편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 식구 될 사람이니까 내가 말 편하게 할게.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좋죠. 그때 시모가 저한테 식구가 될 사람이라고 하길래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날 며느리로 받아주시는 건가 싶었죠. 게다가 심지어 시모는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며느리 데려오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야말로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제가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며느리? 아휴, 그 말이 참 듣기 좋네. 채진 씨야 지금도 훌륭해서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어. 시모가 좋게 말해주니까 옆에 있던 시부도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채진 씨가 엄청 마음에 들었나 보네. 이렇게 웃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우리 장남이 여기 전셋집 얻어줬을 때 이렇게 웃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시댁은 남편이 얻어준 전세였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효심이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이상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채진 씨는 약사의 나이도 있는데 돈은 얼마나 모았어? 꽤 모았어? 네? 아, 제가 사치 부리는 타입은 아니라서요. 버는 돈은 거의 저축하고 있어요. 아, 난 또 채진 씨 가방이 명품 브랜드길래 엄청 사치 부리는 타입인 줄 알았어. 분수에 맞게 산 거라서 이 정도는 부담 없어요. 나름 시댁에 처음 인사 가는 자리라 나름대로 좋은 가방을 들고 갔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시모가 저한테 오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분수에 맞게 산 거라고 했죠. 그런데 시모는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요즘에는 자기 분수에 안 맞게 명품 가방을 사는 여자들이 많다더라. 신용카드 2-3개씩 발급받아서 할부로 가방을 산다며? 너도 혹시 말만 그런 거고 막 할부로 가방 사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저는 신용카드도 1개고 가방 산다고 할부 써본 적 없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신용점수 당장 보여줄 수 있니? 당당하면 지금 보여줘봐. 요즘엔 핸드폰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다면서? 고작 몇 분이면 확인 가능한데 당당하면 못 보여줄 이유가 없지 않어? 저는 갑작스러운 시모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자산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닌데 못 보여줄 이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한테 휴대폰으로 신용 점수를 보여줬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제야 안심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신용 점수 보니까 안심이 되네. 내가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요새 뉴스를 보니까 혼수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오는 애들이 있다잖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데 내 마음 이해하지?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역시 배운 애라서 다르네. 귀 구린 애들은 이런 거 보여달라고 하면 헐쩍 뛰면서 싫어한다니까. 어쨌든 난 우리 재석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같아서 안심이야. 저는 시모가 안심된다는 말에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우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무리 그런 뉴스로 겁이 나도 그렇지 신용 점수를 보여달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넌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빌 걸어? 넌 네 오빠가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우리 집이 무슨 대단한 가문이라고 근본을 따져.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오빠가 불리하지. 뭐가 불리해? 요즘 시대 의사면 키를 3개는 가져와야 가능하다고 했어. 그것도 집안이 좋은 의사 얘기지. 개천에서 나온 용 같은 의사를 누가 키를 3개씩이나 준비해와서 데려가. 너 오늘 누가 오라고 했어? 결혼했으면 이 가정이나 챙기지 뭐하러 와? 그리고 올 거면 사위도 데려오지 왜 혼자 와? 사위가 왜 처가에 안 오려고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셔. 엄마 나 정말 딸이니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새언니한텐 그러지 마. 내가 뭐 사람 잡아먹기라도 한대? 왜 난리야? 됐어. 그냥 말을 말자. 내가 엄마랑 무슨 대화를 하겠어? 순식간에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시모는 신우를 노려봤어요.
저는 그때 신우가 하려다만 얘기가 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내가 처가 인사 가서 똑같이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난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알지? 엄마 진심 넌 알아야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없는 살림에 너 의사 만들려고 내가 아주 무릎에 연골이 나가도록 일했어.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 말 좀 그만하시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첫 학기 등록금 말고 한 번도 도와주신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학기 등록금이 마련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저 키워주신 건 감사한데요. 저도 만만치 않게 혼자서 이 자리까지 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마세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저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놀랐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대로 저랑 같이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남편은 저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대놓고 보여달라고 할 줄 몰랐어. 아니야. 통장 보여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아가씨는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분위기 봐선 어머님이 나쁜 분 같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야.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사위한테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말이 좀 많으셨어. 뭐? 그래서 지금 아가씨 혼자서 온 거였어? 원래 여동생도 안 오려다가 너 온다고 해서 온 거야. 한번 엄마 때문에 엎어졌으니까 나 도와주려고 온 거지. 내가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지내면서 단판 지을게.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 내심 불안했어요. 시댁에 첫 인사를 하러 갔는데 반쪽짜리 인사를 하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느낌이 이상했지만 우선 받아봤어요. 그때 저한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셋째 시동생이었어요. 형수님, 잘 계셨어요? 그날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제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아, 형 휴대폰에서 봤어요.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줄 것 같아서 몰래 봤거든요. 기분 나쁘신 거 아니시죠? 남의 휴대폰 열어서 알아낸 번호로 전화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런데 왜 전화하신 거예요? 형수님 보기보다 성격 있으시네요. 네, 제가 무례한 사람을 좀 싫어해서요. 무례하다뇨? 지금 제가 무례하다는 겁니까? 이게 무례한 거죠. 아, 그건 제가 사과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뭔데요? 우리 형이 치과 의사로 번듯하게 살게 된 건 제 공이 커서 그래요. 형 학교 다닐 때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도 주고 엄청 도와줬거든요. 저는 시동생이 남편 휴대폰에서 제 번호를 몰래 알아낸 것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자꾸 저한테 옛날 이야기까지 구구절절 늘어놓으니까 답답했죠. 그래서 전 시동생 말을 자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아, 중요한 건 저도 공이 있으니까 돈 좀 해주셨으면서요. 네? 돈이요? 원래는 형한테 돈 좀 달라고 했는데 형이 안 준다고 하니까 형수님께 전화한 거예요. 부부는 일심 공동체 모르세요? 형이 치과 의사 됐으면 가족들 공이 있는 건데 식구들한테 제대로 갚고 가야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부모가 말해도 어이없을 판에 시동생이 저러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을 왜 제가 줘요? 그럼 저 약사 되는데 들어간 돈 똑같이 주실 거예요? 약사가 치과 의사한테 덤빌 건 아니지 않나요? 뭐라고요? 지금 그 말도 백수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남편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치과 의사가 된 거죠. 솔직히 돈 있다고 의사 다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끊으세요. 뭐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시동생이 어이가 없다고 하니까
그 순간 누군가 전화를 뺏어들더니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진짜 시집 오면 어떻게 지내려고 이러세요? 설마 동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둘이서 짜고 전화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돈이 급하면 아직 결혼도 안 한 형님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좀 돕고 삽시다. 그러니까 내가 왜 도와요? 옛날 아르바이트 경력 살려서 돈 벌러 나가요. 이런 식으로 남한테 기대서 살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시동생이랑 동서한테 걸려온 전화에 대해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말했어요. 진짜 우리 집 식구들 질린다. 그동안 나 대학교 때 도와준 가족 없었어. 첫 학기 등록금 내주고 그 뒤로 나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공부하랴 가외하랴 진짜 코피가 난 적도 있었어. 오죽하면 내 친구 중에 집안 좀 좋았던 애가 날 다 도와줬겠어. 진짜야? 아휴, 당신 고생 많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 한 번은 망쳤어도 두 번은 절대 안 망쳐. 난 꼭 너랑 결혼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꼭 지켜낼 거야. 걱정 마. 내가 옆에서 같이 견뎌줄게. 저는 그렇게 남편과 손을 맞잡으며 다짐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을 따뜻하게 반겨주셨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훤해서 난 우리 딸이 누구랑 오나 했네. 그러자 남편이 민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친구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아버지는 남편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으신 듯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엄마도 같이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을 보면서 감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밥도 복스럽게 잘 먹네. 이래서 남자는 잘 먹어야 한다니까. 내가 차린 보람이 있구만. 먹고 더 먹어. 네, 감사합니다. 와, 장모님, 꼭 한정식 식당에 온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남편의 씩씩하고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드셨는지 엄마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결혼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네, 갑자기 무릎을 왜 꿇라? 저는 채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 지켜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채진이를 선택할 겁니다. 남편의 말에 아버지는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네 무슨 전쟁터 나가나? 결혼 준비하는 애들이 이게 뭐야? 사실 저희 부모님 바람직한 시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절 괴롭혀온 식구들과 절연까지도 각오하고 있어요. 뭐야?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자네 부모가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거야? 아니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저 키우면서 들어간 돈 다 갚으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 정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혼자 다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 부모님 위해 전셋집 구해줄 정도로 불인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의사 만들어줬으니까 다 책임지라고 하네요. 다 내려놓고 이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휴, 어찌 그런 일을 겪고 있었어. 울지 말게나. 아버지는 남편을 감싸주면서 달래줬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 결국 남편은 저희 부모님과 긴 상의 끝에 결혼식 날짜를 대략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부모님께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했어요. 꼭 채진이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절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 전엔 꼭 집안 갈등을 풀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버지께 다짐하듯 말했어요. 남편도 시댁과 갈등을 풀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가 연말이 지난 시점이기도 했고 여러 회식으로 바빴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시댁과 갈등을 풀어보겠다고 수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시모한테서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보나마나 시동생이 알려줬을 게 뻔했습니다. 시모는 저한테 전화로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나 모르게 결혼 날짜 잡았다며? 순설 망쳐도 정도가 있지. 너 이번 설명절 전에 와서 음식 좀 해라. 나도 며느리 자격 시험 좀 봐야겠어. 네? 무슨 시험이요? 제가 그 시험을 왜 봐야 되죠? 네가 이 시험 안 보면 난 재석이 병원까지 쫓아가서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라고 다 뒤집어 놓을 거야. 어떡할래? 내가 재석이 병원 뒤집어 엎어버리고 얼굴에 먹칠할까? 그냥 네가 순순히 와서 며느리 자격시험 볼래? 저는 시모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까지 가서 뒤집어 엎겠다는 시모의 말에 기겁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정말 남편을 쫓아갈까봐 제가 시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시모는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때 저는 남편을 위해 혼자 시댁으로 갔죠. 그런데 시댁으로 갔더니 어떤 광경이 절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정말 작은 동서까지 있는데 시모가 저한테 앞치마를 던지며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나물이랑 전까지 네가 다 해. 저 혼자서요?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왜 못해? 그렇게 잘난 척 해놓고 그것도 못해? 치과의사 마누라 되는 게 누워서 떡 먹긴 줄 알았어? 그럼 동서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얘는 회사로 치면 경력직이야. 네가 뭔데 내 며느리 부리려고 해? 내가 재석이 병을 쫓아가서 다 엎어버리기 전에 네가 알아서 해. 정말 시모의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도 남편 병원까지 쫓아가는 건 막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도 다 태워먹고 나물간도 일부러 짜게 만들었어요. 간을 보던 시모가 한 입 먹어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더군요. 아우 짜! 이게 뭐야? 소금 덩어리야 나물이야? 왜요? 맛이 없으세요?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야? 네, 그럼요. 먹으라고 준비했는데 못 드시겠으면 어쩔 수 없네요. 드시지 마세요. 뭐야? 됐어. 떡국이나 끓여. 그러더니 옆에 있던 작은 동서가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약사 별거 없네요. 명절 음식도 못 만들고.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 필요할 때 써먹을 게 없어. 아유, 떡국이나 만들어봐. 제가 여기서 떡국이나 만들려고 공부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떡국을 끓여본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겨우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나름대로 흉내내듯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얄밉게 옆에 붙어있던 작은 동서가 한 입씩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때 시모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진짜 더럽게 맛없네.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야? 이게 개밥이야 사람밥이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뭐야? 넌 이런 걸 만들어 놓고도 뭘 잘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서 있어? 어머님, 저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그걸 몰라서 물어? 우리 아들은 우리 집 기둥이야. 그런데 네가 기둥만 쏙 빼가려고 하는데 내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자식한테 기둥이라뇨. 재석신 가족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고요. 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해? 너 진짜 매운맛 좀 볼래? 그때 시모는 제가 끓였던 떡국 그릇을 엎어버리면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국그릇이 제가 있던 방향으로 엎어지면서 국물이 저한테 쏟아진 겁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시댁에 들어오는 바람에 시모가 저한테 국그릇 쏟는 걸 본 겁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화장실로 절 데려가 손등과 옷에 묻은 걸 닦아줬어요.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와서 시모한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넌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애랑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얘가 지금 망쳐먹은 요리가 몇 개인 줄이나 알아? 차라리 요리를 망치는 게 낫겠어요. 제 인생을 휘두르고 망치려는 사람은 엄마예요.
내가 언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저는 가족들이 해준 게 하나도 없어도 전셋집도 구해주고 대출 이자까지 내줬어요. 근데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네가 식구들 버리고 결혼하려는데 내가 가만 볼 것 같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 혼자 크게 방치했잖아요. 대체 무슨 염치로 이러세요? 아무리 말해도 어차피 안 통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저 이제 엄마 아들 아닙니다. 뭐야? 누구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요. 제 인생이에요. 이제 2번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전세 계약 곧 끝나가니까 다 나가세요. 이제 저한테 손 벌리지 말고 알아서 좀 사세요. 그리고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은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채진아,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난 괜찮아. 난 부모님이 바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평생 안 바뀔 사람들이야. 나 인연 끊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남편은 시댁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침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서 남편은 정말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재석아, 우린 어디로 가라고 전세를 빼?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한다고요? 제가요? 진짜 너무한 건 해준 것도 없으면서 아들 등골 빼먹는 사람들이죠. 제가 마지막 아들 된 도리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방은 구해드릴게요. 그게 끝이에요. 월세는 알아서 구하세요. 너 걔랑 파혼해. 헤어져라. 걘 싹수가 노랗다. 네가 걔를 만나고 변했어. 그전엔 부모라면 끔찍하게 아끼던 애였는데 걔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그전에는 제가 바보처럼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들이 3억짜리 전세에 용돈에 대출 이자까지 내준답니까? 다신 예전처럼 안 살 거예요. 나도 내 가족 꾸리고 살 테니까 제발 알아서들 사세요. 그래도 방 2칸짜리예요. 그런 작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작은 집에 어떻게 살아? 그때 남편이 시부모한테 구해준 집은 허름한 빌라였어요.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집을 구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세 살 때랑은 천지 차이였을 거예요. 그 후 남편이 용돈부터 생활비를 다 끊으니까 시부모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한창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재석아, 여기 집에 거미줄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세상에 난 서울에서 손바닥만한 쥐도 처음 봤어. 바퀴벌레도 다녀. 계속 그러시면 노숙하세요. 전 정말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나가서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말고 그냥 일을 좀 구하시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일을 하니? 난 무릎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은 거 알잖아. 제 장인어른은 팔이며 다리며 다 아프세요. 그런데도 파스 붙이면 된다고 매일같이 경비를 보러 가신다고요. 사람이 정말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 끊겠습니다. 저는 정말 더 이상 못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과 완전히 손절해버렸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저와 남편은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어요. 결혼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가까운 친척들만 모아 조촐하게 식사하고 저희는 부부가 됐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댁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시부모님들은 지금 바퀴벌레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아직도 일할 생각은 없고 그저 남편이 자기들을 도와주길 바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유일하게 저희 결혼을 축하해준 사람은 바로 신우였어요. 신우는 저한테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나한테 3천만 원 빌려달라고 연락 왔더라고요. 진짜 저도 너무 지겨워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직접 돈 벌어서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 집안은 이런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나 오빠랑
그냥 행복하게 잘 사세요. 우리 가족은 호의를 베풀면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엮이지 마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저는 그래서 요즘 신우와 연락하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신우 부부를 초대해 같이 외식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신우는 저한테 자매처럼 가까운 사람이 됐어요. 남편도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시댁 식구들이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돈 타령하는 시부모가 없으니까 오히려 편안하다고 해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낸 것도 남편을 보고 느낀 게 많아서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이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마음이겠죠. 하지만 그 마음의 값을 매기려고 하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값을 따지려고 하면 점차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애초에 부모 자식 간의 혈연으로 맺어진 사랑은 값어치를 매기지 않을 때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남편과 그저 부부가 됐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삽니다. 그리고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디 새해에는 이런 가족의 귀중한 가치를 여러분들도 같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을 아껴주며 사랑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함께 뛰어줄 사람은 오로지 가족뿐이랍니다. 그러니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세요.